네,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우선 방역에 집중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차 재난지원금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에 여당에서는 다소 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글쎄요, 아마도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쓰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이 재난지원금을 쓰러 나갔다가 또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방역의 문제와 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날 때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영업자 등에게 더 많이 주자, 차상위 계층에게 더 많이 주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결산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면 그게 조정되면서 당정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당정청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방역에 집중하자라는 게 당정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방역에 따른 3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맞물린 문제라고 보는데요. 방역에 따른 그 피해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통합당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소상공인들이 보는 어떤 피해 그리고 국민들의 생계 보조 이런 측면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난 3차 추경 때 34조인가 35조의 추경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통합당에 참여 없이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가 담아 있단 말이죠.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떤 경제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경안인데 이것을 경정하자는 거죠. 이것을 경정해서 그중에 특히나 뉴딜 정책에 한 5조가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정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활용하자라는 안이 통합당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부가 좀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 심사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큰 틀에서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추경 논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청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보류하자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당에서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추경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요. 작년에 결산 같은 경우도 제가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수입과 지출 문제에서 거의 10조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 재정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4차 추경도 충분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체로 하고 그다음에 차상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역 보상 차원에서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정치권과 기재부의 입장의 차이가 이번에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그 대상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오늘 내일 정부 상들에서 종합정책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통합당의 입장으로는 선별적 지급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 지급은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급의 대상은 말씀드린 소상공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과 생계비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 왜냐하면 2분기 가계 동향에 보면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이전 소득이 늘어서 그나마 좀 선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득 보전 효과 측면에서 보면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경제적 활성화 측면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분들께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도 그런 취지, 그런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회가 열린 후에 여당에서는 통합당의 책임론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걸 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되는 행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국가보건안전부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좀 대안도 제시하기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서 정은경 본부장과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이런 만남도 가지는 이런 행보들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역에 치중하자는 의미죠. 국민안전부, 보건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내놨던 안이고요. 그다음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아마 저희가 권고를 드린 것 같아요.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은경 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실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측면과 이걸 맞물려서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한 단계씩 늦춰져서 대응을 해왔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의 힘을 실어주는 야당 입장이지만 무력한 야당이지만 그래도 이런 국민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면서 방역적 측면에서 열심히 해달라라는 격려와 힘을 실어주는 측면의 행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여당이 비판할 그 행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방역 과정에서 왜 갔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대통령께서도 3월 11일 날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긴급상황실을 방문하셨거든요. 뭐 그걸 누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셨다고 이런 안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을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고 2015년도에 야당일 때도 대통령께서 그때도 아마 질병관리본부 등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상대당 입장에서는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비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좀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잘했다라고 해주셔야 될 문제를 뭐 위정과 관련된 이 국민 보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야당도 같이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을 이걸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해드릴게요. 뭐 의협 회장을 만나신 거는 정치 본연의 임무로서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병관리본부 방문하신 것도 잘하신 일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 광화문 집회에 실제로 아마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통합당과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나와서 이 검진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거나 아니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뭐 징계 절차를 한다거나 이런 사전에 대한 조치가 있었더라면은 이 방문 자체가 굉장히 더 의미 있었을 텐데라는 뭐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중적인 메시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광화문 집회는 잘못됐지만 그 집회에서 한 이야기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가 얼핏 들으면요. 이분들하고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 뒤분들과 어떤 뭐 뒤에서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쉽게 이렇게 절연하지 못하는지. 예를 들면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누구죠?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주니까 질본을 방문하고 이런 뭐 좋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변인께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걸 비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같이 책임을 누릴 것은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광화문 집회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질본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씨앗을 뿌려놓고 질본을 방문했다. 이런 어불성설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 방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선행돼야 될 것이 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네. 방문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좀 엄밀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 야당 일부 인사가 거기에 참여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과정을 보면 이 집회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사실 열리지 않는 걸로 통합당은 알고 있었고요. 통합당 입장에서 조직적으로 또 집회 참여하라 권유할 이유도 없고 권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인사가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도 혹시
참여한 당원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라라는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광화문 집회나 정광훈 목사와 연결된 이 코로나 확산 이 사태를 통합당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일단 정부 여당의 책임은 없냐 그러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통합당에 주어지는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동안 뭐 했어요, 정부는. 그러면 2,000명 정도의 보신각에 모인 민노총 그 집회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실제는 집회 개념이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뭐였는지,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그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당의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 여당이 야당에 한 이 비판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터무니없는 비판이에요. 같이 노력하자라고 이런 차원에서 통합당 당신들도 혹시 참여한 부분 당원들에게 검사에 반드시 받도록 하라 검사를 이렇게 메시지 정도 띄우라라는 이런 조언이나 제안 정도면 몰라도 당신들과 정광훈 목사는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연결된 어떤 행보를 같이 해왔죠.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연결됐던 거예요. 그 당시 총선의 그 사실 구도 자체가 반문재인 구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 그래서 광화문에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정광훈 목사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목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행보에 같이 한 장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구성의 오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책임 공박을 벌임과 동시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해결책 제시도 함께 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입법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역 활동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입법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아직 법이 발의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인 겁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 현재 여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있어서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법의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이 양형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법사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법 해석에 대한 과도한 엄습주의라든가 경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경성헌법 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런데요. 실제로 시대 상황이라든가 또는 상황 논리에 따라 가지고 법도 유연하게 빨리 바뀔 수 있고 또 재개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방역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일단 궁극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지는 겁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근데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고요. 예,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면 1월 중순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월 중순경에 주의 단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계 단계를 올릴 때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때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또 가짜 뉴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가짜 뉴스로 국민과 불안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하는 중대한 범죄다. 단속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월 또 중순경에 그때는 이제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릴 때 당시에 그때는 또 뭐 새누리와 신천지의 연관성,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연관성 또 이런 게 또 제기가 됐어요.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뭐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여당의 말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방역 자체에 집중시키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법,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 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말씀하시니까 긴급체포 요건이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거든요. 근데 현재 이 해당 법에는 그런 조항이 사실 3년 이상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법안 발의예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 때는 고의적으로 만약에 방역을 방해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가 있어요. 현행 있는 법으로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체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있는 법을 활용하거나 해서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여주기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4월 달에 한번 법이 개정돼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 없던 고민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 고민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법 자체의 처벌 형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뭐 보여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여주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저도 뭐 전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법률적으로라도 강화한다라는 취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총체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만은 우리는 정광훈 목사가 나올 때마다 옆자리에서 같이 손을 들었던 황교안 대표 계속 대자부대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같이 갔을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당 보고 그냥 잘라내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을 저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2월 13일자 하셨던 곧 코로나 종식된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하고요. 그다음 2월 16일자인가요? 2월 18일자쯤에 뭐 소비 쿠폰 그때도 경기지장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국민들이 받는 어떤 메시지는 곧 종식될 것이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른 여당과 정부의 그 행보 이것에 대한 일단 사과는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코로나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에서 아이고 이거 경제 큰일 났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행권자 여당의 입장에서 방역과 경제 문제에서 심리적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뭐 국민청원에도 이 판사를 해임해달라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법을 뭐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향후에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삼권 분립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데 이게 25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도구마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판사도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다만 이 법의 과잉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뭐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게 뭐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은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여당과 집행부가 같이 이렇게 성향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국가적 이익이 있을 때 이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죠. 일단 뭐 여당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의 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나치죠. 왜냐하면 물론 판사의 저 결정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여러 가지 판사 결정 중에 하나고 또는 저 판사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사 결정 문제가 있다라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시스템적으로 보면 만약에 판사가 결정할 때 뭐 누구누구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그 의견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부의 의사로 사법부의 결정을 딱 기속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에 무조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안 내용은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회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만약에 집합 금지 명령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서는 집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시법상 집회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여지 없이 행정명령으로 또는 행정 판단으로 하게 되면 헌법상의 집회 자유를 금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도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 부대변인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형량을 높이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많은 일정도 다 소화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지금 후보도 자가격리, 이낙연 후보도 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마지막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크게 변수가 없을지 막판까지의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변수가 없어 보이네요. 아마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되면서 이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토론회라든가 연설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로서 온라인으로 전파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봉쇄됐기 때문에 초반에 만들어졌던 대세론 흐름대로 유효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들고요.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은 좀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